지금 일본은 현재 대혼돈 그 자체입니다. 방금 전 자위대 핵심 간부가 기자들 앞에서 믿기 어려운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부로 일본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떠납니다. 이 한마디에 일본 군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도 작전의 설계자이자 자위대 두 번째 뇌로 불리던 그가 왜 모든 지위와 명예를 버린 채 조국을 떠난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일본 의료가 죽어가던 78세 홀어머니의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을 받아준 나라는 단 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분노하고 한국은 또 한 번 운명적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위대 간부와 그의 가족 3대가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한 이 충격적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일본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언제나 응원하신다면 한국 의료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사카이 마코토, 52세입니다. 일본 자위대 작전기획국 부국장이라는 직함까지 35년을 군에서 걸어왔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게 자위대의 두 번째 뇌라는 별명을 붙였죠. 모든 전략회의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작전은 없었고 제 판단 없이 움직이는 부대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냉정했고 그만큼 강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그날도 도쿄 방위성 지하 3층 작전실에는 20명이 넘는 고위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작전 최종 검토 회의였죠. 책상 위엔 해도와 위성사진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든 채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죠. 손에 든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연락입니다. 저는 회의를 멈출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을 이었죠. 하지만 비서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따님께서,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고.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포인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랑 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어머니, 78세의 사카이 치에코였습니다. 회의실을 뛰쳐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미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서 심정지가 왔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었는데 그날은 멈출 수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도쿄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내내 제 구두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딸과 7살짜리 손녀 희나가 서 있었습니다. 희나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깨어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명령만 내리던 제가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죠. 일본 내에선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의 심장 붕괴는 전례가 거의 없어서 이식 외엔 방법이 없는데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포기하라는 뜻이었죠. 다음 이틀 동안 저는 도쿄 내 모든 대형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게이오 대학병원, 준텐도 대학병원, 국립암연구센터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불가능합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수밖에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작전실에서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제가 단 하나의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셨다가 저를 보시곤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코토,
괜찮아.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그 손이 이제는 너무 가벼웠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딸 미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때요? 한국? 인터넷에서 봤어요. 한국이 심장 관련 고난도 수술로 유명하다고. 혹시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평생 작전을 짜왔던 그 나라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 다음 날, 주일 한국대사관 의료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답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온 메시지였죠. 저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병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병을 한국은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방위성에 보고했습니다. 작전 회의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상급자들은 경악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요? 작전이 코앞인데 개인 사정으로 국가 임무를 포기할 셈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명령에 복종했던 제가 처음으로 거부했죠.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엄마, 한국에 가요.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내 일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평생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꼭 살려드릴게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딸과 손녀도 함께 울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한국행을 결정한 다음 날 아침, 방위성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방위 대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카이 부국장, 지금 당장 복귀하시오. 죄송합니다. 어머니 치료가 먼저입니다. 작전 일정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친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죠. 대신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결정의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35년의 시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죠. 오후가 되자 딸 미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 미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위성을 떠나면 연금도 지원도 다 끊긴다는 거 아시죠? 알아. 그런데도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할머니는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일했어. 아버지 없이 혼자서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땐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러 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셨지. 그렇게 번 돈으로 날 학교에 보내셨어. 내가 자위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내 할머니 덕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할머니를 살려야 해. 그게 아들의 도리야. 미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겼고 저도 딸을 꼭 안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여기 남아서 희나를 돌봐야 해. 아이는 학교도 가야 하고.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연락할게. 사실 저는 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만약 일본 정부가 저를 문제 삼는다면 가족까지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딸과 손녀만큼은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셨어요. 의료진 2명이 동행했고 공항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미카와 희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나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꼭 낫게 해줘. 그럼,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할게.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나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7년을 살면서 할머니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작년부터 할머니가 자주 아프시면서 희나는 병문안도 못 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희나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해줘. 희나가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럴게. 저는 손녀를 내려놓고 딸을 봤어요. 미카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요. 걱정 마. 하지만 미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미카와 어머니, 그러니까 제 딸과 제 어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서먹했죠. 미카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녀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상대 남자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죠. 미카는 그때 어머니와 크게 다퉜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그 뒤로 둘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몇 년 뒤 미카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오셨지만 미카는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뒤로 15년이 흘렀습니다. 미카는 혼자 희나를 키웠고 어머니와는 명절에만 짧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아버지, 미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 할머니 나으시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미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15년의 후회가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알았죠.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카와 희나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기분이었죠. 비행기에 오르자 의료진이 어머니를 특별 좌석에 안착시켰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눈을 뜨셨다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코토, 미안해. 왜요? 내 일을 망쳤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 손을 꼭 쥐셨죠. 그 손의 온기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살아온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지금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저만 깨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호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가끔 끊어질 듯 약해졌다가 다시 거칠어지곤 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어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옳은 걸까요? 조국을 저버린 제가 과연 어머니를 살릴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국도
자격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 곁에서 숨 쉬고 계신 이 분만이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요.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한 지 4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서 가끔 기침 소리나 아이의 칭얼거림만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는 급히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호흡이 너무 약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김이 거의 서리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제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왔죠. 어떻게 되셨나요? 숨을 제대로 안 쉬어요. 승무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다른 승무원을 불렀고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중 의료진이 계시다면 급히 32A 좌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엄마, 제발 버티세요.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제게 다가오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갑자기 숨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죠. 심박수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그는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응급키트 가져오세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고요. 승무원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병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심장 근육이 붕괴되고 있대요. 일본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근병증인가요? 그렇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응급키트가 도착하자 그는 능숙하게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어머니 팔의 정맥을 찾았죠.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물이 투입됐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셨죠.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요.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남자가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돌아오셨습니다. 심박수가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죠.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자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예요. 서울대병원이요? 네. 마침 학회 참석차 도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울대병원. 바로 어머니를 받아주겠다고 했던 그 병원이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머님을 서울대병원으로 모시는 거였군요.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준비하죠.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기내 모드였지만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성전화로 연결했어요. 누군가와 빠르게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공항에 의료진이 대기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송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김준호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아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체크하고 호흡을 살폈어요. 그의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죠. 걱정 마세요.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낯선 나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낯선 사람이 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는 계속 어둠 속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희미한 빛이 보였으니까요. 1시간 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김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응급구조사가 들것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은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의료진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그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이송합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타세요. 저는 앰뷸런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아까보단 조금 따뜻했어요.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환한 거리,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씨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심장 수술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저희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어요.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앰뷸런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쥐셨죠. 그 작은 힘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어머니를 실은 들것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복도는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간호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실린 들것이 이중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앰뷸런스에서 계속 달려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준호 씨였어요. 물 드세요. 그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곧 담당 교수님이 오실 겁니다. 김준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한 명은 60대쯤 돼 보이는 의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카이 마코토 씨 맞으신가요? 네. 저는 흉부외과 박준혁 교수입니다. 어머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준혁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심각합니다. 심장 근육이 거의 전체적으로 손상됐어요. 일본 의료진이 보낸 자료를 봤는데 솔직히 이 정도 상태에서 일주일을 버티신 게 기적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치료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이식 수술이 필요해요. 기증자를 찾아야 하고 수술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도 크고요. 그래도 가능하단 말씀이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본에선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박준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시도해 볼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박준혁 교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카이 씨, 저는 외교부에서 나온 연락관입니다. 일단 어머님 치료가 최우선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카이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어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신병 인도요? 네. 자위대 고위 간부가 무단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보호자, 강제 인도는 불가능해요. 특히 환자 치료가 진행 중일 때는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어요.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박준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상태를 안정시키고 기증자를 찾는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어머니를 이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는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복도를 달려오는 사람은 제 딸 미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뛰어오는 작은 아이, 손녀 희나였죠. 미카. 희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바로 다음 비행편 탔어요. 희나를 데리고. 미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희나도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할머니는 지금 치료받고 계셔.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저는 딸과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박준혁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제 딸과 손녀입니다. 그렇군요. 환자분 마음에 힘이 되겠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어요. 저쪽 유리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실 순 없지만 얼굴은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많은 선과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죠. 희나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희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야. 희나야.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미카도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버티세요. 제발요.
그때 복도에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카이 마코토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본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사카이 씨의 귀국을 돕기 위해 왔어요. 제 몸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귀국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치료가 끝날 때까지요. 이건 명령입니다. 방위성에서 직접 내린 명령이에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저희 사이에 섰어요. 아까 봤던 외교부 연락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환자 보호자를 강제로 데려갈 순 없어요.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카이 씨는 일본 자위대 소속이고 무단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하지만 환자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연락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법으로는 환자 치료 중 보호자를 강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경우엔요. 대사관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락관이 덧붙였어요. 더 이상의 압박은 외교 문제가 될 겁니다. 물러나 주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저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하겠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락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 치료에 집중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이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미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야. 할머니를 지켜야 해. 네.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나도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무서워? 아니,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우리 함께니까. 저희는 다시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죠. 복도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떠날 수 없었죠. 어머니가, 할머니가 저 안에 계셨으니까요. 새벽 4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 미카는 의자에 기대어 잠들었고 희나는 미카 무릎에 머리를 올린 채 잠들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발소리와 기계 소리만 들렸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일본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카이 부국장. 방위성 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았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어머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귀국하시오. 이건 명령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카이 부국장.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작전이 돌아가지 않소. 독도 주변 해역 작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만든 계획인데 당신이 없으면 누가 지휘하란 말이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만큼 그 작전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소? 당신이 3년 동안 준비한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소.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안에 귀국하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소. 직위도, 연금도 모두 보장하겠소. 거절합니다. 사카이.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어머니를 위해 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낮게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도쿄 방위성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의실엔 2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였고 주제는 단 하나였죠. 사카이 마코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경파 간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사카이는 반역자요. 작전을 벌이고 도망친 거 아니오? 당장 귀국시켜야 하오. 필요하면 강제로라도. 하지만 현실파 참모들은 달랐어요. 사카이 없이 작전이 가능하겠소. 그가 만든 계획인데 그를 처벌하면 사기가 떨어질 거요.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겠소?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일본 자위대는 저를 두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미카와 희나가 깨어 있었습니다. 희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희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 움직였어. 정말? 저는 급히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카가 제 옆에 섰어요. 아버지, 할머니 들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미카도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희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야. 희나야. 할머니 힘내. 간호사가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희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한강 가자. 약속했잖아. 저는 손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머니께 닿기를 바랐어요. 오후가 되자 박준혁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사카이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저는 교수를 따라 상담실로 갔어요. 교수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기증자 명단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혈액형이 AB형 음성이라 쉽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버티실 겁니다. 박준혁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강하세요.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와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사카이 씨. 누구십니까?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일본 대사관이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씨를 데려가려고요. 그래서요? 걱정 마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환자 치료가 진행 중인 한 누구도 사카이 씨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긴 한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정치는 그 다음이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어요.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든 어머님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미카가 유리창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희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미카야, 왜 그래?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버지, 제가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15년 동안 제대로 말도 안 했잖아요. 할머니가 제 결혼 반대했다고. 화냈잖아요.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할머니가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 못했어요. 미카야.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할머니한테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못난 딸이었다고. 미카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희나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할머니 깨어나면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 응. 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사랑해. 맨날 나한테 그랬어. 엄마 걱정된다고. 미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희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유리창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저희는 믿었습니다. 깨어나실 거라고요. 새벽 2시쯤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문자였어요. 최후 통첩. 내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파면. 연금 몰수. 가족 지원 중단.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였으니까요. 어머니 곁에, 가족 곁에요.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미카와 희나는 제 양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희나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작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신 중환자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의료진이 한꺼번에 어머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나가 떨어질 뻔했지만 미카가 얼른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미카가 잠에서 깨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저는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 돼. 엄마. 미카가 제 옆으로 달려왔어요. 희나도 눈을 비비며 왔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희나야. 저리 가 있어. 미카가 희나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유리창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희나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두 어머니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박준혁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소생 중이에요. 심정지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버지. 미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뻔했어요. 할머니. 희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 저희는 유리창 앞에 서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서는 계속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죠.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엄마. 돌아와요. 미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한국말 배울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우리 같이 한강 가자. 약속했잖아. 희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서 저희를 봤어요. 누군가 눈물을 훔쳤죠.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의료진이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그때 모니터에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삐, 삐, 삐.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뛰고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준혁 교수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문이 열리고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돌아오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교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어요? 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미카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바닥에 앉고 말았죠.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카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할머니 살아나셨어요. 희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 할머니 강하잖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카도 저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복도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준혁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상태가 안정됐어요. 저는 교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오늘 일은 경고예요. 다음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덧붙였어요.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혈액형이 맞는 기증자가 있대요. 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안으로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지만 모니터의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셨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수술할 수 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카와 희나도 옆에 섰어요. 할머니, 우리 기다릴게요. 미카가 말했습니다. 깨어나서 우리 얘기 들어주세요. 할 말이 많아요. 할머니, 사랑해. 희나가 외쳤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문자였어요. 사카이 마코토, 본일 자로 파면. 연금 몰수. 가족 지원 중단. 귀국 시 군사재판 회부.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의 어머니를, 옆에 선 딸과 손녀를 봤어요.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미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본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 가족. 네.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나가 제 다리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김밥. 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김밥 사러 가자. 엄마랑 할머니 것도 사고. 응. 저희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어요. 매점에서 김밥을 샀죠. 3줄이나 샀습니다. 이거 할머니 깨어나면 드릴 거야. 희나가 김밥 1줄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좋아하실 거야. 저희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희는 유리창 앞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날 오후
박준혁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부산에서 조직이 확보됐어요. 내일 새벽 수술 들어갑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준비하세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카와 희나도 일어났어요. 저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을 거야. 희나가 외쳤습니다. 응. 그럼.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꼭 나으실 거야.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희는 수술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의료진이 어머니를 수술실로 이송하는 중이었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뜨셨어요. 희미하게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마코토. 네, 엄마. 미안해. 왜요? 내 인생을 망쳤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제 인생 전부예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죠. 의료진이 들것을 밀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희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힘내. 우리 기다릴게. 어머니를 실은 들것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죠. 저희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희나는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최소 12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12시간.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오전 6시가 됐습니다. 병원 로비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저희는 여전히 수술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어요. 국정원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사카이 씨, 무슨 일입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12명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2명이요? 네. 병원 정문에 있습니다. 사카이 씨를 데려가려고요. 지금 어머니 수술 중인데.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어요. 경찰도 출동했고요. 걱정 마세요. 수술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미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희나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아버지, 무서워? 아니,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오전 9시였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수술실에서 잠시 나왔어요. 수술복을 입은 채였죠. 어떻습니까?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순조로워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계속 기다려주세요. 교수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저희는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미카가 사온 김밥이었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미카가 김밥을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억지로 삼켰어요. 희나도 먹어. 응. 희나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할머니 깨어나면 같이 먹자. 그래. 그러자.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복도에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국정원 남자가 또 왔습니다. 사카이 씨, 밖이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병원 정문을 막고 있어요.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카이 씨는 어머님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오후 4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장 이식을 진행 중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간호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갑자기 수술실 안에서 경보음이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무슨 소리야? 미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급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붙잡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 소생 중입니다. 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카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엄마, 제발. 희나가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이겨줘. 할머니는 강해. 희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저희를 봤어요. 누군가 눈물을 닦았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준혁 교수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수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미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할머니 이기셨어요. 응, 이기셨어. 저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사카이를 내놓으시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물러나세요. 경찰이 대응했어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미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만 생각해요. 미카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희나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오후 9시였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어요. 수술실의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오후 11시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미카와 희나는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불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새벽 1시였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다시 나왔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1시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교수가 저를 붙잡았어요. 버티셨습니다. 조금만 더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미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희나도 깨어나 달려왔어요. 할머니 살았어? 응, 살았어.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살아나셨어.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13시간의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어머니가 이기셨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하지만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미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죠. 고마워. 희나는요? 아래 편의점에서 할머니 드릴 사과 사러 갔어요. 미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시면 바로 드린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국정원 남자가 걸어왔어요. 사카이 씨, 무슨 일입니까? 일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사카이 마코토 전 부국장은 본일 자로 파면됐습니다. 무단 이탈 및 작전 포기로 인한 조치입니다.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5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난리예요. 한국이 일본 고위 간부의 어머니를 살렸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사카이 씨를 버렸다고요.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를 버렸지만 한국은 제 어머니를 살렸죠. 오후가 됐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어머니가요? 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1시간 안에 면회 가능할 거예요. 저는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가족분들 준비하세요. 저는 미카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미카와 희나가 뛰어왔어요. 아버지, 정말요? 응. 곧 할머니 만날 수 있어. 희나가 손에 든 사과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릴 거야. 그래. 할머니 좋아하실 거야. 1시간 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한 분씩요. 저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마코토. 네, 엄마. 저예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수술 성공하셨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 인생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신 게 제 인생 전부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문을 열어 미카를 불렀습니다. 들어와. 할머니 깨어나셨어. 미카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머니.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카를 보셨어요. 미카야. 어머니. 죄송해요. 미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15년 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미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미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머니를 멀리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어. 다시 시작하자.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 주셔서. 저는 밖으로 나가 희나를 불렀습니다. 희나야, 들어가. 응. 희나가 사과를 들고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희나야.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희나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깨어났어. 응, 깨어났어. 어머니가 희나를 안으셨어요. 희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 할머니 안 깨어날까봐. 미안해. 할머니가 걱정 끼쳤구나.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희나가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릴 거야. 한국 사과래. 맛있대. 고마워. 어머니가 사과를 받으셨어요. 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기셨어요. 상태가 좋아지고 계셨죠. 저희는 매일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혁 교수가 찾아왔어요. 사카이 씨, 기자회견을 하시겠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일본 언론이 계속 취재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카이 씨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본 기자들과 한국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사카이 마코토입니다. 전 일본 자위대 작전기획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제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일본의 모든 병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 어머니를 받아주었고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았어요. 직업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만을 봤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위도, 연금도, 명예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요. 저희를 살려준 이 나라에서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뉴스가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일본 방위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도 작전은 무기한 연기됐어요. 사카이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네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희나가 원했어요. 할머니, 저기 봐. 유람선이야. 희나가 어머니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죠? 조심해. 희나야. 미카가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요. 아버지. 미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뭘? 일본을 떠난 것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저는 어머니와 희나를 봤어요. 저건 제가 지킬 전부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미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한강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희나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빨리 와. 저희는 희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는 어머니 옆에 앉았죠. 엄마, 어떠세요? 좋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다행이에요. 마코토야. 네, 고마워. 날 살려줘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미카를 봤어요. 미카야, 너도 고마워. 할머니 곁에 와줘서. 어머니. 미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어머니가 희나를 안으셨어요. 우리 희나도 고마워. 할머니 힘 내게 해줘서. 할머니,
사랑해. 희나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죠.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한국에서요. 그래도 되겠니?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영주권 신청했어요. 승인 났대요. 정말? 네.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구나. 여긴 따뜻해. 그렇죠?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희를 살렸어요. 이제 저희 남은 인생은 여기서 살 거예요. 미카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 찾을 거예요. 희나도 학교 다니고요. 할머니, 나 한국말 배울 거야. 희나가 외쳤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워야지. 어머니가 희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5년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 저희를 살려준 이 나라에서요. 아버지, 미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저희는 한참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일본은 혼란에 빠졌지만 저희는 평화로웠습니다. 자위대는 무너졌지만 저희 가족은 다시 세워졌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국적도, 직업도, 과거도 묻지 않고 한 사람을 살려낸 한국 의료진과 이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